오슬로 가이드 수업을 들으면서요, 바이킹의 역사를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색다르다. 안녕하세요, 뭉크의 노르웨이입니다. 오늘은 노르웨이의 역사와 여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노르웨이의 역사는 바이킹 시대, 덴마크 연합시대, 스웨덴과 연합시대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바이킹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 도시인 트론하임과 베르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슬로 가이드 수업을 들으면서요, 바이킹의 역사를 들을 때 이거 약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리고 색다르다 라고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바이킹에 대한 내용은 문신이 상당히 멋있는 바이킹 전사들이 바이킹 배를 타고, 사진에 보이시는 배는 바이킹 배 박물관에 보존 중인 바이킹 시대 때 바이킹들이 사용했던 배입니다. 1000년이 넘은 배입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날렵한 배를 타고 영국 북동부에 있는 린디스바르네라는 수도원을 습격한 것을 우리는 바이킹들의 약탈의 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한 일의 중심에 바로 노르웨이의 트론하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트론하임의 위치입니다. 트론하임은 노르웨이의 중남부 지방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대학의 도시라고 불리는데요, NTNU라는 노르웨이 과학기술 대학,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20만 명 내외인데 대학생 수가 33,000명이에요. 그래서 대학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트론하임의 중앙광장에 이런 동상이 우뚝 솟아 있는데요, 이 동상의 주인은 바로 올라브 트리그바손이라는 노르웨이의 왕입니다. 이분은 트론하임 도시에 기초를 놓은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기초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분을 가까이 가서 보시면 왼손에 십자가 모양의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죠. 바로 아이슬란드를 기독교화 시키고 그리고 노르웨이까지 이 기독교화 시키려 했던 왕입니다. 자, 이 왕은요, 어렸을 때 해외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원정을 떠나서 무역과 약탈과 이런 걸 처음엔 했겠죠. 그러다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침례를 받고요. 그래서 노르웨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 보물과 노예를 가득 실은 배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이킹들에게 이 왕이 딱 내려서, 야, 이제 우리 오딘과 토르에서 좀 신을 바꿔타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기존에 있던 바이킹들을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킹의 원정, 무역과 약탈은 바이킹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 수단이었는데, 이게 기독교화되고 나면 약탈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분명했기 때문에 기존의 바이킹들은 기독교화되는 것들을 반대했습니다. 이 왕은 짧게 5년 정도 재위를 한 다음에 고문과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나는데 바로 올라브 하랄손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동상의 주인인데요, 오른손에 십자가를 툭 쳐들고 있는데 이 십자가가 더 크죠. 이 왕은 그 당시에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고 거의 대부분을 기독교화 시켜서 이제 기독교 국가로 통일을 이루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남쪽 덴마크에 있었던 이 크누트 대제라는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이 북해 제국의 맹주로 인정받고 있던 이 사람이 노르웨이를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 배 50여 척을 이끌고 올라브 세력을 치러 오는데, 이 올라브는 전면전을 피하고 피신해 있다가 크누트 대제가 물러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왕국을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그만 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올라브 하랄손 왕의 죽음을 다루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마치 십자군 원정 비슷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방패가 십자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십자군 원정의 그림이 아니라 노르웨이 내에서에 일어난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르웨이의 바이킹 시대는 기독교화를 시키기 위한
바이킹 집단과 그걸 반대하는 세력과의 이런 갈등으로 바이킹 시대가 흘러가고요. 니다로스 성당인데요. 올라브 하랄손이라는 이 왕의 무덤을 위한 성당입니다. 트론하임시 중간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주교는 이 올라브 하랄손을 노르웨이의 영원한 왕, 그리고 노르웨이의 수호 성인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올라브 하랄손은 노르웨이에서 중요한 왕이고요. 그리고 이 니다로스 성당은 바로 노르웨이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초대 왕이었던 호콘 7세가 이 니다로스 성당에서 대관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베르겐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베르겐의 위치고요. 트론하임보다 좀 더 남쪽에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관광과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플로이엔 전망대에서 바라본 베르겐 시내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 북유럽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전망대 밑으로는요, 이 브리겐 지구, 베르겐에서 유명한 관광지죠. 이 브리겐, 부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두가라는 게 그냥 명사처럼 돼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진은 제가 그 베르겐에서 축제를 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춤을 추시고 있는 모습인데, 가만히 보시면 할아버지들 수가 적어서 할머니들끼리 짝을 한 커플들이 보입니다. 할머님들이 더 장수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브리겐 지구 옆쪽으로 가면요, 여기에 이제 베르겐 성가 요새가 있는데, 이 성가 요새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그림에 있는 아기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아기가 긴급하게 어디로 피신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데, 이 아기의 포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아기는 호콘 4세라고요. 이 노르웨이를 통일하고 그리고 교황에게 노르웨이 왕으로 임명을 받은 첫 번째 왕입니다. 노르웨이 통일 그리고 교황의 인정,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왕이 바로 이 호콘 4세입니다. 이 왕 때에 노르웨이는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까지 힘을 미칠 정도로 바이킹의 전성기를 가져왔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렸을 때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호콘 3세가 즉위하자마자 2년 만에 독사를 당해서 이 아기는 그 당시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 아버지의 부하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 피신을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성장해서요, 나중에는 아버지 부하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여러 갈등을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장인까지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노르웨이의 왕으로서 등극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부하들이 스키를 타고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왜 노르웨이가 동계올림픽 강국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새 옆으로 브리겐 지구, 아까 보셨던 그 브리겐 지구의 전경입니다. 상당히 예쁜데 제가 가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 브리겐 지구는 13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했습니다. 독일을 근거로 둔 한자 상인들이 이 북유럽의 베르겐까지 왔는데요. 왜 왔냐 하면은 바로 이 대구를 가지러 왔습니다. 말린 대구인데요. 이 중세 유럽에는 그 금식 기간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간에 붉은 살코기를 먹는 게 금지되었고, 흰 살코기는 먹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흰살로서는 대구만한 게 없었죠. 그래서 비쌀 때는 금보다 비싼 대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가의 유통이 됐고, 그리고 상인들의 주요 유통 대상이 됐던 그런 생선입니다. 지금 이 브리겐은요, 베르겐을 대표하는 관광지, 그리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서 관리받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이라서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북유럽 관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그래도 적다. 그래서 좀 더 여유롭게 관광을 즐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축제 기간이라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 브리겐 지구 앞에서 커피 아니면 맥주 이렇게 즐기시면서 북유럽의 힐링을 체험하실 수 있고요. 노르웨이 현지 사람들 그리고 혹은 이 관광 온 사람들과 좀
또 구경하고 한번 만나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바로 옆쪽에 어시장이 있습니다. 어시장이 크진 않아요. 뭐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지만 그래도 있을 거는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배려겐 바로 앞바다 북해에서 나오는 싱싱한 해산물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해산물 요리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광어가 상당히 커요. 바이킹들이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이 룬네 문자라는 건데요. 돌이나 나무에 새겨져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양도 많지 않고 해독도 쉽지 않아서 바이킹 시대 때 바이킹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고유의 문자 한글 알기도 쉽고 해독도 쉽고 배우기도 쉽고 이런 세종대왕님께서 전해주신 우리 문자 때문에 우리 역사도 잘 기록되어 있고 고유의 문자와 언어를 가진 이런 민족으로서의 또 자부심을 느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은 덴마크와의 연합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